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약 이지양 약사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톡방에서 여러 환자분들에게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실제 사례제 이야기도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퇴행성 관절염이시고요. 매일 발이 퉁퉁 부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처방약, 붓기 빼주는 약 드셔도 개선이 없어 그러는데 왜 그러신 걸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이라 나이가 드셔서 어쩔 수 없다. 퇴행성이 이제 노화다 이 말이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붓기 빼주고 통증 없애주는 약만 이제 드시면서 왜 개선이 안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퉁퉁 부었다. 이 부종이잖아요. 부종도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상을 당했을 때 물집이 잡히잖아요. 화상을 당했을 때 물집이 잡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몸에서 열이 모이면 열을 끄기 위한 스스로 치유하는 반응이거든요. 열을 끄기 위해서 물을 모으니까 이렇게 물집이 잡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환절기에 콧물이 주르르 흐르는 건 그건 또 뭐죠? 환절기에 막 바람이 많이 불고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점막이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원래 체액이 충분한 사람들은 점막이 촉촉하니까 콧물이 안 날 텐데 점막이 너무 건조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물을 탁 보내는 게 콧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기전이죠. 뭘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이 보내는 거. 그렇다면 관절염으로 퉁퉁 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은 곧 열이다.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했죠. 열은 곧 염증이다. 염증이 있으면 열이니까 그 열을 끄기 위해서 물이 모이니까 이제 붓게 되는 거죠. 염증의 4대 반응, 부종, 통증, 가려움, 발열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이제 면역세포들이 지나치게 면역 활동을 많이 할 때 통증이 과속화되는 거죠. 면역 활동이라는 것은 짧고 굳게 빨리 치고 빠져야 되는데 면역세포가 힘이 없으면 질질질질 오래 끌기도 하고 면역세포가 힘이 없으면 보고도 회피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몸속에 많이 일어나는데 계속 붓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면역세포가 계속 관절막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데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붓기를 뺀다고 해서 염증 자체를 막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붓기를 뺐을 때는 좀 이 부종이 사라지니까 괜찮은 것 같다가 약기가 떨어지면 도로 그러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관절염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차차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네요. 약사님, 손가락 마디에 뼈가 돌출이 되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는데 손을 좀 쓰면 불편하고 주먹이 꼭 쥐어지지 않네요. 검사해봐도 류마티스는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만 하는데 병원에 가도 별다른 치료 없이 소염 진통제방 처방해 주는데 통증이 없이도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왜 뼈가 자랄까요? 자, 뼈가 자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라라는 키는 안 자라고 필요 없는 뼈가 자라고 너무 이상하죠. 뼈가 왜 자랄까요? 뼈가 자라는 이유를 아시려면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연골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연골은요, 귀 있죠. 귀도 연골이고 코도 연골이에요. 이제 이 뼈는 아주 단단해서 이렇게 뼈를 이렇게 할 수 근육은 움직이지만 뼈를 어떻게 접혔다 폈다 안 하는데 연골의 특징은 뼈는 뼈인데 부드러운 뼈예요. 귀 접혔다 폈다 하죠. 코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처럼 연골이 부드러운 뼈라고 뼈인 듯 뼈 아닌 듯 뼈 같은 그런 뼈입니다. 연골뼈라고 하잖아요. 이게 연골 역전 앞이네요. 연골도 뼈입니다.
자, 근데 이 뼈가 왜 자라냐면 연골세포는요. 연골세포하고 세포의 기질이 같이 있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연골에는 세포의 기질이 있어야 연골이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 세포의 기질이요. 나이를 드시면 또 관리를 못하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포의 기질이 뭐냐면 어디에 또 있냐면 혈관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고 우리를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주는 말랑말랑한 세포거든요. 우리 몸에는 세포 외 기질,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지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세포 외 기질이 있어요. 도로 같은 거죠. 이 세포의 기질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야 세포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치 침대에 침대판이 있고 매트리스가 없는데 우리가 누워버리면 매트리스 없는 침대판에 누워버리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매트리스가 있음으로써 침대판과 우리를 완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다 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뼈하고 이 세포 사이에 이 세포의 기질이 있어야 돼요. 세포의 기질이 매트리스처럼 충분해야 우리의 충격을 흡수를 해주거든요. 이 연골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뼈와 뼈 사이를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해주는 게 연골세포에서 만들어낸 세포의 기질인데 이 세포의 기질은 말랑말랑해야 되니까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물이 많은 조직이에요. 이 세포의 기질은 물이 많아서 말랑말랑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세포의 기질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못 먹고 너무 또는 많이 쓰고 이렇게 되면은 마모가 되겠죠. 이 연골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연골이 없어진다는 게 세포의 기질이 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오래된 바지 있죠. 새 바지는 잘 안 찢어지지만 오래된 바지는 사가서 팍 찢어지듯이 이렇게 세포의 기질이 우리가 너무 많이 쓰거나 오래 쓰거나 이러면 낡아서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낡아버리면 이 세포의 기질이 뼈를 보호를 못 해주니까 완충을 못 해주니까 뼈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딱 연골이 뼈를 딱 막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못 막아주니까 이제 뼈의 그 과 형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염증 반응에 우리 뼈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소염 진통제만 복용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통증이 없어도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하시는 이유는 이 소염 진통제가 진통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지만 이 소염 진통제를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요. 염증과 통증은 막아주지만 신장에 들어가는 혈류를 좁아지게 해서 나중에는 신장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만 드시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의 부작용이 뭐냐면 소염 진통제가 위장관을 또 점막을 아프게 해서 소염 진통제 오래 드시다 보면은 또 위장약을 복용하게 되고 또 소염 진통제가 또 일부는 혈관 건강에 좋지가 않아서 혈전을 또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 남용은 막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일단 관절염에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염증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 처방이 나오는데 세포의 기질이 파괴가 된 거기 때문에 세포의 기질을 짱짱하게 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균형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이 세포의 기질을 재생시키는 거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병원에서는 해줄 수가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퇴행성 관절염에다가 어깨 석회화 건염까지 찾아와서 물리치료를 하고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은
그 연골이 이제 퇴화돼서 생기는 진단명이잖아요. 근데 연골, 아까 말씀드린 세포의 기질에는요, 이 세포의 기질을 짱짱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칼슘이 포함이 되는데요. 세포의 기질이 파괴가 되면서 세포의 기질을 짱짱하게 해줘야 될 칼슘이 빠져나와서 어깨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어깨는 염증이 심하니까 염증을 막아내기 위해서 칼슘이 여기를 가서 붙는 거고요. 연골을 보호해야 될 칼슘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을 많이 하고 뭐 힘들어지게 되면 이 연골을 파괴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연골을 재생하는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코티솔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깨에는 석회화되고 연골은 약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았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관절 주사인데요. 히알루론산 주사가 뭐냐면 이 세포의 기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주사인 거죠. 이 히알루론산 주사는 어디에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분인데 내 몸이 이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이런 내 몸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성분을 못 만들어내니까 밖에서 주사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약사님,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 왔는데 엑스레이 찍은 후에 관절염 2기라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께서 히알루론산을 일주일 간격 5번 맞고 6개월 뒤에 또 맞으라고 합니다. 자, 이 연골은 아시죠? 연골은 그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연골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영양 성분을 어디서 공급을 받냐면 연골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 관절 주머니에서 영양 성분을 내서 그거를 공급을 받는데 이 관절낭의 주 성분이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이 관절낭이 만들어내는 관절액이 유사한 성분이 히알루론산 주사라서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게 되면 세포의 기질, 연골의 주 기질인 세포의 기질에 도움을 줘서 연골이 말랑말랑해지고 재생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주사를 주는데요. 이 역시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밖에서 주입이 되면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자주 맞으라고는 안 하고 관절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이렇게 주기적으로 맞아주고 쉬었다가 맞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플까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면 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다 연골이 닳거나 연골이 손상이 있거나 말 그러지는 않고요. 연골 주위 조직, 연골 뭐 인대라든가 힘줄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요런 데에 염증이 생기면 연골은 멀쩡해도 아플 수가 있으니까요. 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연골 이상 없으니까 저절로 낫겠네 이러지 마시고 왜 연골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겼는가 잘 살펴보셔서 그거의 균형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원에서 검사해서 아무 이상 없다 해가지고 그냥 진통제만 먹으면서 통증을 견딘다면 나중에는 연골까지 염증이 번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병원에 가서 원인은 잘 찾되 그 눈에 보이는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균형이 어떻게 깨졌는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약사님, 엄지손가락 위가 아파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오른손 엄지 관절염이고 왼손은 드게르병이라고 하네요.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또 이번에는 건초염은 아니고 관절염이라네요. 다른 병원을 또 가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건초염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관절염이라고 하고 두개루병은 또 뭐고 막 헷갈리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염증이에요.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는 더 진행이 된 거고 이제 건초염은 좀 덜 진행이 된 거죠. 건초염이 진행이 되면 관절염으로 갈 테니까 관절은 더 속에 있는 거죠. 관절을 싸고 있는 게 이제 관절막이고 또 관절을 지지하는 게 인대고 힘줄이고 이러니까요. 이
인대하고 힘줄하고 건에 대해서 구분을 해드릴 텐데요. 인대는 뼈하고 뼈를 잇는 아주 굵은 섬유질이에요. 뼈하고 뼈를 잇는다 해서 인대고요. 힘줄은 뼈하고 근육을 잇는 거예요. 뼈하고 근육을 잇는 걸 힘줄이라고 하는데 뼈하고 근육을 잇는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건초예요. 그러니까 건초염이다, 이런 것이 사실은 힘줄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두개골병이 건초염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줄, 뼈하고 근육을 잇는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는 관절염이니까 연골에 염증이 있는 거니까 더 진행이 된 거고, 이 두개골병, 건초염은 이제 힘줄에 염증이 있는 건데, 여하튼 염증은 염증이니까 같이 보고 이 염증이 왜 왔을까 하고 이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은 듯하고 글 쓰는데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 언니들이 60세 이후에 다 손가락이 변형이 되고 퇴행성 관절이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전자는 못 바꿔요. 유전자는 못 바꾸지만 유전자를 켜고 끄는 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켜고 끄는 것을 우리가 후성 유전자라고 말해요. 후성 유전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가족력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말하거든요. 언니들이 부지런하면 그걸 보고 본대로 배우니까 우리도 부지런할 확률이 높죠. 성격이 많이 이렇게 닮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60세 이후에 손가락이 변형이 되고 퇴행성 관절이 왔다는 건 에너지 관리가 잘 안 됐다. 즉 내가 만드는 혈액에 비해서 쓰는 혈액이 훨씬 많았다. 아주 부지런하게 일을 많이 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셨다면 나는 에너지 관리를 잘 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관절은 이 말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중요한 건 오장육부, 이 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혈액을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먹어서 혈액을 만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혈액을 가장 먼저 쓰는 건 뇌예요. 사느냐 죽느냐를 해결하는 곳이 뇌이기 때문에 뇌에서 혈액을 제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오장육부, 이 오장육부 간, 심, 비, 폐, 신 이런 생명활동에 중요한 데 쓰고, 그 다음에 또 팔다리 쓰고, 그 다음에 위장관이 쓰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생명활동, 뇌가 쓰고 오장육부가 쓰고, 그리고 이 팔다리가 쓰고, 이렇게 되면 위장관으로 갈 혈액도 없고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갈 혈액도 없는 거예요. 내가 쓰는 혈액이 이렇게 많은데 만드는 혈액은 조금이야. 그러면 소외되는 기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가장 많이 소외되는 게 말초죠, 말초. 손가락, 발가락. 그래서 나이 드시면 손톱무좀, 발톱무좀에도 많이 노출이 돼요. 특히 발톱무좀. 발톱무좀은 100% 혈액 부족이거든요. 혈액이 발톱까지 못 가니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혈액이 부족하다 보면 위장관으로 갈 혈액이 없어서 소화도 못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50세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액, 내가 만들 수 있는 혈액과 내가 쓸 수 있는 혈액을 잘 객관화시켜서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균형을 잘 잡으시면 퇴행성 관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 망가진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재생이 되지 않나요? 네, 연골에는 혈관이 없다.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혈관이 없으면 재생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질문인데요. 이 혈관이 없는 조직이 우리 몸에 또 있거든요. 바로 각막입니다. 이 각막은 혈관이 없죠. 혈관이 없는 투명한 층으로, 그래야 빛을 이렇게 굴절시켜가지고 망막에 상을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이 없어요. 그러면 각막은 혈관이 없는데 손상받으면 재생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각막도 혈관은 없지만 재생이 돼요. 왜? 바로 눈물과 방수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진화된 거죠. 아무래도 근데 혈관이 없기 때문에 깊은 상처의 회복은 일반 조직보다는 어렵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골도 생각하시면 돼요. 연골도 이 각막처럼 혈관은 없어요. 그러면 연골은 어디서 먹이를 공급받냐는 거죠. 바로 연골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관절낭이 생산하는 관절액에서 영양을 공급을 받습니다. 이 관절막에서 영양을 공급을 받는 거죠. 이 관절의 가장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관절 주머니라고 하거든요. 이 속에, 이 주머니 속에 이 무릎 있잖아요. 무릎을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는 거예요. 이 관절 주머니 속에 얇은 막이 존재하는데 이 막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활막이라고 해요. 근데 이 활막이 하는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이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 윤활액을 생성을 해서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골이 혈관이 없다고 해서 재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절액을 충분히 해서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니까 얼마든지 연골도 재생이 될 수 있다. 물론 매우 느립니다. 다른 조직에 비해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골이 왜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직립보행을 하는데 여기에 신경이 분포하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 다니고 어떻게 뛸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신경세포를 없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연골세포가 혈관이 없고 신경세포가 없어서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요 하면은 이 연골로 인한 통증은 아니고요. 관절 주위 조직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거든요. 그래서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골이 이렇게 달아도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다를 때까지 모르셨습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이 없게 진화된 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골의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연골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골관절염, 이 연골의 관절염은 왜 생기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골관절염을 퇴행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만성염증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90세, 100세가 되더라도 연골이 멀쩡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연골이 닳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염증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 오는 거지, 나이가 들면 다 당연히 퇴행성 질환이 온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즉 내가 만성염증을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100세까지 이렇게 내 관절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연골은 그럼 왜 마모가 될까요? 연골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골은 연골 세포하고 그 세포의 기질로 이루어지죠. 말랑말랑 세포의 기질은 물을 많이 품고 있고 연골을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인데요. 우리가 이 연골이 퇴행성으로 나이 드신 분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많이 손상이 돼요. 왜? 너무 많이 쓰니까.
이 연골은요, 그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3mm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막 그 농구를 과하게 한다던가 막 축구를 과하게 한다던가 막 이렇게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연골의 항상성이 깨지겠죠. 연골 세포가 세포의 기질을 만들어서 연골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속도보다 자극을 해서 파괴되는 속도가 더 커져버리면 균형이 깨져서 연골이 마모가 되겠죠. 그리고 관절막, 이 관절 주머니에서 관절 영양 성분을 많이 만들어내서 연골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뭐 체액이 말라버리고 혈액이 말라버리면 관절막에서 영양 성분이 확산에 의해서 연골로 가줘야 되는데 있어야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도 너무 많이 써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염증이 생겨서 관절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뭐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해서 이 골관절염이 생기는 거지 나이가 먹었다고 노화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니 저도 이제 점점 노화가 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이 골관절염이잖아요. 염은 염증이잖아요. 이 염증 반응은 어떻게 생기냐. 바로 염증성 사이토카인. 제가 저번에 그 면역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요. 우리 온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비상이야. 지금 누가 쳐들어왔어. 또는 전쟁이 났어. 무슨 폭동이 일어났어.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막 연락을 하는 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이 면역세포에서 많이 생기면은요. 이 관절 주머니, 관절막, 이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염증이 생기면 이게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면역세포가 활막세포를 자극을 해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또 염증 물질을 더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이 관절 주머니가 연골에 영양 성분을 주는 곳이 아니라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내가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게 아니라 가정의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골이 파괴되고 그러면 뼈가 자라고 뼈가 딱딱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관절염의 핵심은요. 이 염증을 막는 거하고 더불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염증을 막는 거 플러스 세포의 기질을 재생하는 거예요. 세포의 기질, 연골을 재생하는 거죠. 이 연골을 보호하고 연골을 부드럽게 하고 연골에 영양 성분을 주는 이 세포의 기질, 이 세포의 기질을 재생하게 하는 것이 이 골관절염의 핵심인데 이것은 병원에서 해주지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정도 관절액을 부드럽게 해주는 히알루론산 주사 정도 나오지 병원에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먹는 거, 자는 거, 운동하는 거, 근육 만드는 이건 병원에서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이런 무릎이 아파요. 무릎을 낫게 해주세요.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연골 주사도 맞아보고 진통소염제도 먹어보고 막 해도 내가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근육 만들고 자세 바르게 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뭐 아무리 뭐 도수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뭐 이래도 타인에게 전문가에게 의존해서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 핵심은 바로 세포의 기질을 살려라는 거죠. 세포의 기질. 연골에 있는 세포의 기질이 재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 또 들어왔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왜 관절염이 심해지나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찍어내고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버리면 근육도 녹이고 뼈도 녹이고 피부도 녹이고 심지어 뇌세포도 녹여요. 모든 조직을 녹여서
혈당을 찍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녹아버린다? 과도한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과도한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미네랄 이 소장에서 이 점막도 약해지니까요. 미네랄 흡수는 안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뼈는 계속 부서요. 파골세포가 뼈를 부서요. 근데 연골도 뼈잖아요. 연골도 부서지는 거예요. 연골이 부서진다는 건 뭐냐면 뼈는 구멍이 나는 거고 연골은 딱딱해지는 거죠. 연골은 세포의 기질이 물이 많은 조직으로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연골이 파괴가 되면서 뼈가 단단해지고 연골은 딱딱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절염이라고 하면 관절만 생각하시는데요. 전체적인 내 에너지의 균형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관절을 안 쓰더라도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도 관절염이 생긴다니까요. 골관절염도 생기고 이 청년들에게 이 무혈성 괴사, 이 골관절염이 생기는 이유도 스트레스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렇게 몸 전체적인 호르몬의 균형을 깨므로써 뼈나 연골의 이 파괴를 가속화합니다. 그런데요, 무릎이 아픈데 왜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을 키우라고 하나요? 네, 가끔 저에게 무릎이 아프다고 상담을 하시면 제가 무릎이 아픈 이유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없어져서 그럽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저도 뭐 다 그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방송하면서 배운 건데요. 자,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직립보행. 이 팔, 이 머리, 이 몸, 이거를 다 골반이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장육부를 골반이 받치고 있고 이 골반을 지탱하는 게 무릎이란 말이에요. 근데 엉덩이가 잘 못 받쳐주면, 허벅지가 잘 못 받쳐주면 무릎이 엉덩이와 허벅지 할 일까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하중이 많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튼튼해야 무릎이 안 아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주사 맞고 뭐 무릎에 물리치료하고 무릎에 보호대 하면서 무릎만 막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무릎을 치료를 하시려면 반드시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스쿼시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허벅지나 엉덩이가 제대로 근육이 생성이 돼요. 만약에 골반이 틀어졌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틀어진 골반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골이 또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뼈에 연골이 다 있는데요. 무릎에만 있는 연골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반월상 연골판이에요. 왜냐하면 무릎이 이 상체를 다 지탱하기 때문에 더 쿠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연골만으로는 지탱을 할 수가, 이 뼈를 지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다가 연골 플러스 반월상 연골을 양쪽에 뒀거든요. 이렇게 반달처럼 생겼다 해서 반월상 연골인데요. 만약에 골반이 틀어지면은 바깥쪽 반월상 연골이 더 하중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오자다리인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되게 많이 시달리게 되고요. 또 휜다리인 사람도 되게 퇴행성 관절염에 이렇게 시달리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리가 골반이 휘어졌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그게 무릎에 영향을 줘서 연골이 균형적으로 평평하게 중심을 못 잡으니까 한쪽 면만 닳아서 더 통증을 유발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고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무릎까지 아파요. 왜 그런가요? 몸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에서 항문까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바로 장이잖아요. 장 속에 면역세포가 가장 많은 이유는 우리 몸속에 이물질이 장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장세포가 숨은 장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몸 안으로 들여보낼 것인지 몸 밖으로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많이 있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그 음식이 대표적인 게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은 잘게 잘라져서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소화력이 위산이 적게 나오거나 잘 씹지 않는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 이 소화가 잘 되지 않은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는 적으로 인식해요. 근데 장누수라고 제가 저번 장 건강편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뱃속에 나쁜 균이 많이 살게 되면은요, 이 나쁜 균이 만들어낸 물질이 장벽을 뚫어요. 그래서 장누수, 뭐 비가 샌다, 비누수 이런 것처럼 장누수가 일어나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가면 몸 안에 있던 면역 세포들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왔네 하면서 면역에 막 활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삐뽀 하는 사이토카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속에 다양한 정상세포까지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것들을 봐야 돼요. 아까 말한 고관절이 틀어졌는지, 허벅지나 엉덩이에 근육은 너무 없는지, 장이 안 좋아서 몸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나쁜 물질이 들어와서 지나치게 면역세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이런 거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단순히 무릎만 하게 되면 통증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소염진 통제만 드시고, 소염진 통제를 드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이 나빠지고 위가 나빠지고 혈관이 또 나빠지고 그러면 염증이 가속화돼서 정말 나쁜 일에 노출이 되거든요. 무좀이 있는 사람이 골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무좀으로 발가락이 헐면은요, 이 무좀을 일으키는 이 곰팡이균이 이 발에 있는 림프관 있죠. 림프관을 타고 무릎에 림프절까지 도달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무릎 림프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 무좀균을 막 없애죠. 무좀균이 무릎까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일 없애도 무좀균이 계속 들어와요. 왜냐하면 무좀은 뭐 고질병이다, 불치병이다 해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0년, 20년 무좀을 달고 살다 보면 이 면역세포들이 무좀균만 없애는 게 아니라 무릎 관절에 있는 이 연골이나 활막까지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이 무릎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불도, 우리가 작은 염증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몸이 신호를 보내면 빨리빨리 균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의 솔루션, 어떻게 해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한번 솔루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할 일은 병원이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인공관절 있잖아요. 인공관절은 최후의 방법이죠. 이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인공관절을요,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하고 힘들 때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그냥 적당히 참을만 할 때 인공관절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인공관절은 최후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수술은 또 다른 시작이죠. 인공관절 후에 또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지, 아니면 더 아주 안 좋은 그 예후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그 포지션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체중을 줄여야겠죠. 하중을 받는 조직이니까 체중을 줄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엉덩이하고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엉덩이하고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무릎이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하고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시고, 또 세 번째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세가 틀어지면 이 고관절이 틀어지게 되면은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 무릎도 틀어지게 되고, 그러면 반월상 연골판도 층하가 생기게 돼서 염증이 생기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걸어야 됩니다. 제대로 걸으라는 소리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할 때 나가보면은요, 정말 많으신 분들이 맨발 걷기도 하고 러닝도 하고 뭐 굉장히 아침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눈에는 안타까운 게 되게 많아요. 틀어진 채로 걷는 거예요. 틀어진 채로 이렇게 꾸정하게 걷거나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걷거나 이러면 이 제대로 교정을 하지 않은 채 걷게 되면은 오히려 염증이 가속화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쓰는 근육은 다를 수밖에 없고 안 쓰는 근육은 퇴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속 자세가 틀어져 있으면 더 가속화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더라도 어깨는 피고, 등 근육은 피고, 배에 힘주고, 엉덩이도 이렇게 힘을 줘서 허리에만 너무 하중이 가지 않고 이 등과 배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 골반으로 걷는, 이 골반 뼈까지 같이 걷는 이런 제대로 체형을 잡으시는 훈련을 하시면서 걷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대로 걷는 거에 대해서는 저 말고 이 유튜브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른 분들의 제대로 걷는 법 해가지고 영상 찾으셔서 똑바로 체형을 하고 걷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고갈되는 것을 막고,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면서 염증 반응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도, 몸 안 움직여도, 무릎 많이 안 써도 퇴행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너지의 균형을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체액과 혈액을 채워야 되죠. 혈액이 충분해야 미세혈관이 막히지 않고요. 미세혈관이 있어야 관절 주머니로 혈액이 충분히 가고, 이 관절 주머니에서 관절액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 관절액이 확산에 의해서 연골로 가서 세포의 기질, 연골이 말랑말랑해져서 연골의 퇴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체액이 부족하면 퇴행성 관절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제가 체액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질병, 감기든 암이든 퇴행성 관절염이든 모든 질병의 중심에는 체액, 혈액이 있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이죠. 관절액이 마르면 연골이 말라요. 관절액도 체액의 일부잖아요. 몸에 물이 없는데 관절액만 안 마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몸에 체액을 채우는 그런 식습관, 식수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의 균형을 맞춰라. 새는 구멍을 막아라. 장 누수를 막아라. 면역의 기본은 장입니다. 장이 누수가 되면, 장 누수가 되면은 면역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관절만 보지 말고 이 면역, 장도 보고 체액도 보고 뇌도 보고 스트레스도 보고 이렇게 근육도 보고 볼 게 정말 많죠. 이것들은 근데 병원에서 못 해주는 겁니다. 근육도 내가 만들어야지, 체액도 내가 채워야지, 스트레스도 내가 비워야지, 내가 하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할 영역이 어쩌면 병원에서 해줄 영역보다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영역은 간과한 채 병원, 좋은 수술, 좋은 시술, 좋은 약, 좋은 영양제만 찾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연골 재생을 도와주는 영양소가 뭡니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세포의 기질을 살리는 영양제, 무엇보다도 MSM, 황 영양제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 황이 있어야 세포의 기질,
이 콘드로이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콘드로이친도 황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해요. MSM은 황을 공급해주죠. 그래서 저는 MSM 추천하고요. 혈관 영양제, 미세혈관이 막히면 관절로 혈액이 가지 못해서 염증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미세혈관을 뚫어주는 그 혈관 영양제도 많이 권유하고요. 또 세포막,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포막이 세포를 보호하는데 세포막은 지방이에요. 좋은 지방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염증이 가속화돼요. 그래서 세포막에 좋은 지방, 오메가3, 좋은 오메가3, 좋은 오메가6. 염증에는 좋은 오메가6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혈관에는 오메가3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관절염, 이 염증에는 오메가6, 좋은 오메가6예요. 이렇게 뭐 식용유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건강한 오메가6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조혈제, 혈액이 충분해야 관절에 영양을 공급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조혈제도 추천하고요. 콜라겐도 많이 추천합니다. 세포의 기질에 콜라겐이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콜라겐도 많이 추천하고 코티솔의 고갈을 막는 부신 영양제도 많이 추천하고 또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자율신경 조절제,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영양제도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나치게 저염식하지 않게 또 도와드리고 또 지나치게 짜게 먹는 식습관도 막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조건이. 어떤 사람은 이게 우선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우선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통으로 좀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제품 선정이라든가 근육을 바로 잡는 거 이런 거는 또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영양제는 약사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근육을 만드는 거는 운동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시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면 이런 상담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균형을 잡아 나가면서 100세, 120세까지 튼튼한 관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